네. 네, 5가지 사랑의 언어 파트 2. 5가지 사랑의 언어. 1. 인정하는 말. 마크 트웨인이 나는 한 번 칭찬을 받으면 2달 동안은 잘 지낼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마크 트웨인의 말대로라면 1년에 6번 칭찬을 받으면 1년 동안 사랑의 탱크는 정상적인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어쩌면 당신의 배우자는 더 많은 칭찬이 필요할 것이다. 사랑을 감정적으로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은 세워주는 말을 하는 것이다. 솔로몬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했다. 많은 부부는 말로 서로 칭찬하는 것의 위력을 알지 못한다. 솔로몬은 또한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고도했다. 칭찬하는 말이나 감사의 표현은 사랑을 전달하는 강력한 도구다. 인정하는 말은 단순하면서도 솔직하게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그 옷 당신에게 썩 잘 어울리는군. 와, 당신 그 옷을 입으니 정말 멋있어요. 당신이 세상에서 이 요리를 가장 잘하는 사람일 거야. 나 이 요리를 참 좋아해. 오늘 저녁 당신이 설거지해 준 거 너무 고마웠어요. 오늘 밤 아이 보느라 정말 수고했어. 항상 고마워하고 있어.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칭찬하는 말을 자주 주고받는다면 결혼 생활에 어떠한 감정의 변화가 일어날까? 몇 년 전 사무실에 문을 열어놓고 있는데 한 여성이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며 내 방으로 다가왔다. 물론입니다. 들어오세요. 그 여성은 체프먼 박사님, 문제가 있는데요. 남편에게 침실에 페인트 칠 좀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9개월이 지나도록 하지를 않아요. 별수를 다 써보았지만 하질 않아요. 라고 말했다. 처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아주머니 잘못 찾아오셨군요. 여기는 페인트 가게가 아닙니다. 라고 잠시 속으로 생각했다. 그렇지만 겉으로는 무슨 일인지 자세히 말씀해 보시지요. 라고 했다. 예, 지난 토요일에 있던 일이 좋은 본보기인데요. 날씨가 굉장히 좋았던 것 아시죠? 그런데 남편은 하루 종일 뭘 했는지 아세요? 그는 자기 컴퓨터 업데이트만 했어요. 아주머니는 무엇을 하셨나요? 남편 방에 들어가서 댄, 당신 참 이해할 수 없군요.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침실에 페인트 칠은 하지 않고 컴퓨터만 손보고 있으니 라고 했지요. 그래서 남편이 침실에 페인트 칠을 했습니까? 아니죠. 아직도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어요.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아주머니는 컴퓨터 쓰는 걸 싫어하십니까? 왜 싫어하겠어요? 좋지요. 하지만 나는 침실에 페인트 칠하는 것을 원하고 있어요. 당신이 침실에 페인트 칠하는 것을 정말 원한다는 사실을 남편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9개월간이나 말했거든요. 한 가지 더 물어볼 것이 있는데요. 남편이 좋은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어떤 종류를 말씀하시나요? 뭐 쓰레기를 버려준다거나 차 창문에 붙은 벌레를 떼어준다거나 자동차에 기름을 넣어준다거나 공과금을 내준다거나 옷을 옷걸이에 거는 것과 같은 일들이요. 예, 그러한 일들은 하지요. 그렇다면 2가지 제안을 하겠어요. 첫째는 페인트질을 좀 해달라는 말을 다시는 하지 마세요. 다시 말하지만 다시는 반복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도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는데요. 자, 보십시오. 침실에 페인트 칠하기를 당신이 원한다는 사실을 남편이 안다고 말했죠. 이제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는 이미 알고 있어요. 둘째는 이후에 남편이 좋은 일을 하면 많이 칭찬해 주세요. 그가 쓰레기를 버려줄 때 여보 이렇게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라고 말해야 절대로 쓰레기를 버리는데 이렇게 꾸물거리니 날아다니는 파리가 대신 그것을 치우려 들 거예요 라고 하지 마세요. 남편이 공과금을 내주려 할 때 그의 어깨에 손을 살며시 얹고 여보 이렇게 공과금 내는 것까지 챙겨주니 고마워요. 다른 남편들은 이런 일을 안 한다는데 정말 고마워요 라고 말하세요. 그가 무슨 좋은 일을 할 때마다 말로 칭찬해 주세요. 그렇게 한다고 페인트 칠을 해줄 것 같지 않은데요.
당신은 내 조언을 구하러 오셨죠?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두고 보십시오. 그 여성은 미심쩍어 하면서 내 사무실을 떠났다. 그러나 3주일 후 그 여성이 내 사무실에 다시 나타나 그 방법이 통했어요. 라고 일러주었다. 말로 칭찬하는 것이 잔소리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그녀는 깨달았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배우자로 하기 위해 거치의 말을 하라는 것은 아니다. 사랑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이다. 사실 우리는 칭찬을 들을 때 그 말에 보답하고 싶어 배우자가 원하는 것을 한다. 격려하는 말. 말로 칭찬하는 것은 당신이 배우자를 인정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그와 약간 다른 것으로는 격려하는 말이 있다. 격려하다는 용기를 불러일으키다는 의미다. 우리 모두는 불안하게 느끼는 부분이 있다. 용기가 없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성취하기 힘들다. 배우자가 불안해하는 부분의 잠재력은 당신의 격려의 말을 기다리고 있다. 앨리스는 언제나 글쓰기를 좋아했다. 대학생활 마지막 학기에 그녀는 저널리즘 분야의 몇 과목을 수강했다. 글 쓰는 것에 대한 관심이 전공인 역사에 대한 흥미를 능가함을 그녀는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전공을 바꾸기에는 너무 늦은 때였다. 대학을 졸업한 후 첫 아기를 낳기 전에 그녀는 몇 편의 글을 썼다. 그중 하나를 잡지사에 투고했는데 거절당하자 더 이상 제출할 용기를 갖지 못했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좀 더 시간의 여유가 생기자 그녀는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다. 앨리슨의 남편인 키스는 결혼 초기에 그녀가 글을 쓰는 것에 별 관심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일로 바빴으며 승진에 대한 중압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키스는 삶의 진정한 의미는 일을 성취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앨리슨과 그의 흥미에 더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밤 우연히 그는 앨리슨이 쓴 글을 꺼내 읽어보았다. 그녀의 글을 읽은 후 앨리슨이 책을 읽고 있는 서재로 들어갔다. 그는 굉장히 흥분하면서 앨리슨, 독서를 방해하고 싶진 않지만 이 말을 꼭 해야겠어. 휴일을 멋지게 보내기 위해서라는 당신의 글을 방금 읽었는데 당신 정말 훌륭한 작가야. 이 글은 꼭 출판되어야 한다고. 정말 멋진 글이야. 당신이 쓴 글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림 같아. 문체도 정말 수려하고 잡지사에 이것을 꼭 제출해야겠어. 당신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앨리스는 재빠르게 물었다. 그렇고 말고 정말 훌륭한 글이야. 라고 키스는 대답했다. 키스가 나가자 앨리스는 독서를 계속할 수 없었다. 읽던 책을 무릎에 내려놓고 키스가 한 말을 30여 분 동안 생각해 보았다. 다른 사람들도 키스와 같은 반응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다. 몇 년 전에 거절당한 기억이 났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아주 달라져 있었다. 더 많은 경험을 쌓았다. 물을 마시려고 일어나면서 그녀는 결심을 했다. 글을 잡지사에 보내보기로 했다. 키스는 오래전에 이러한 격려의 말을 했었다. 그 이후로 앨리슨의 많은 글이 잡지에 실렸고 지금은 출판 계약도 했다. 그녀는 지금 훌륭한 작가다. 하지만 한 편의 글이 잡지에 실리기까지 어려운 도전을 하도록 그녀의 남편이 격려해 주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했다. 당신의 배우자에게는 아직 개발되고 있지 않은 잠자고 있는 잠재력이 있을 것이다. 그 잠재력은 당신이 격려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아마 어떤 배우자는 잠재력을 개발시키기 위해 강좌에 등록하여 배울 필요도 있다. 어떤 배우자는 다음 단계의 도약을 위해 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을 만나야 할 수도 있다. 당신의 말은 배우자에게 이런 일에 첫 발을 내디디는 용기를 줄 수 있다. 당신의 배우자에게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도록 압력을 가하라는 말은 아니다. 당신의 배우자가 이미 갖고 있는 관심을 개발하도록 격려하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내가 남편에게 보수가 더 많은 직장을 찾으라고 압력을 가할 수 있다. 이것은 남편에게 정죄하는 것으로 들릴 수 있다. 그러나 남편은 더 나은 지위를 바라거나 추구하고 있다면 아내의 말은 결심을 굳게 하는 것이 된다. 남편이 그 소원을 갖기 전까지 아내의 말은 판단하고 죄책감을 주는 것으로 들린다. 사랑이 아니라 거부의 표현인 것이다. 하지만 남편이
여보, 난 부업으로 집수리 일을 해볼까 하고 생각 중이야 라고 했다면 아내는 격려의 말을 할 기회를 얻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격려하면 된다. 당신이 그렇다면 한 가지를 말할 수 있어요. 당신은 성공할 거예요. 그건 당신이 잘하는 것들 중 하나예요. 당신 마음이 결정되면 하세요. 그것이 당신이 원하는 것이라면 난 최선을 다해 돕겠어요. 이런 말을 하면 남편은 용기를 얻어 그 일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격려하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공감하는 것과 배우자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배우자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한다. 그때 비로소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다. 말로 격려한다는 것은 내가 알아. 당신과 함께 있잖아. 어떻게 도와줄까? 라고 마음을 전하는 것이다. 배우자의 인격과 능력을 신뢰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믿고 칭찬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우리는 지금까지 개발한 것보다 더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용기 부족이 그것의 개발을 막고 있다. 사랑하는 배우자는 가장 중요한 촉매를 제공할 수 있다. 물론 격려의 말을 하는 것이 당신에게 힘들 수도 있다. 그것이 당신의 제1의 사랑의 언어가 아닐 수도 있다. 이 제2 언어를 배우기 위해 많은 노력이 들 수도 있다. 특히 비판적 말투를 가진 사람이라면 정말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나는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확신한다. 온유한 말. 사랑은 온유하다. 사랑을 말로 전하기 위해서는 온유한 말을 써야 한다. 이것은 말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똑같은 문장이지만 말투에 따라 전혀 다른 두 가지 의미를 지닐 수 있다. 당신을 사랑해요. 라고 아주 친절하고 부드럽게 말하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 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을 사랑해요 라고 의문부호를 붙이면 전혀 다른 의미로 들린다. 때로는 말로 표현된 것과 말투로 표현된 것이 전혀 다를 수 있다. 두 가지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다. 이 경우 우리의 배우자는 우리가 사용하는 말보다는 그 어투로 메시지를 해석한다. 오늘 설거지를 해주면 좋겠어요 라고 딱딱거리는 투로 말했다면 그것은 결코 사랑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 반면에 상처받고 고통스럽고 분노를 느끼는 상황이라도 온유하게 표현할 수 있다. 그것이 곧 사랑의 표현이다. 오늘 저녁 당신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 실망스럽고 기분이 안 좋아요 라고 솔직하고 부드럽게 말했다면 그것은 사랑의 표현이 될 것이다. 말하는 사람은 배우자가 알아주기 원한다. 아내는 자신의 감정을 나눔으로써 남편과 친밀해지려는 것이다. 그녀는 상처받는 마음을 치유받기 위해 의논할 기회를 구하는 것이다. 같은 말이라도 크고 거칠게 표현하면 그것은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비난하고 정죄하는 표현이 된다. 우리의 말투는 굉장히 중요하다. 솔로몬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라고 했다. 배우자가 몹시 화가 나서 말을 함부로 할 때라도 그를 사랑하기 원한다면 화를 부추길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말을 해야 할 것이다. 당신은 그의 표현이 감정 상태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그가 자신의 상처와 분노, 상황에 대한 생각을 표현하도록 해주어야 한다. 그의 입장이 되어 그의 관점에서 사건을 살펴본 다음 그가 왜 그렇게 이해하는지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아주 부드럽고 친절하게 표현하라. 만일 당신이 잘못했다면 기꺼이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라. 그렇지 않고 배우자가 당신의 동기를 전혀 다르게 이해한다면 온유하게 그 동기를 설명하라. 당신이 원하는 것은 이해와 화해이지 벌어진 일에 대한 당신의 해석이 절대로 옳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사랑이다. 발전하는 결혼 생활을 위해 우리가 추구하는 사랑이다. 사랑은 실수를 기억해 쌓아두지 않는다. 사랑은 과거의 실수를 끄집어내지 않는다.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좋고 바른 일만 하는 것이 아니다. 배우자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할 수도 있다. 과거를 지울 수는 없다. 단지 그것을 고백하고 잘못했다고 시인할 수 있을 뿐이다. 용서를 구하고 앞으로 잘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다. 내 실수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외에 배우자의 상한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더 좋은 길은 없다.
배우자가 잘못한 것을 아주 고통스러워하며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형벌을 내릴 것인지 아니면 용서해 줄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내가 잘못을 심판하여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한다면 나 자신은 재판관이 되며 배우자는 죄인이 된다. 부부간의 친밀함은 불가능해진다. 그러나 용서를 선택하면 부부 사이의 친밀함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 용서가 사랑의 방법이다. 수많은 사람이 지나간 과거 때문에 오늘의 새로운 날을 망치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다. 그들은 어제의 실수를 오늘로 끌어들인다. 그래서 즐거울 수 있는 오늘을 엉망으로 만든다. 당신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을 정말 믿을 수 없어. 결코 그것을 잊을 수 없을 거야. 얼마나 내 마음을 상하게 했는지 당신은 모를 거야. 그래 놓고 뻔뻔스럽게 가만 있을 수 있어? 두 무릎을 꿇고 내게 용서를 구해야 돼. 그래도 용서할 수 있을지 난 모르겠어. 이러한 말들은 사랑의 말이 아니라 잔인하고 적의에 차고 원한을 품은 말이다. 과거의 실수를 처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과거는 과거로 끝내는 것이다. 그 일은 분명히 일어났었다. 상처를 준 것도 사실이다. 지금도 상처로 남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배우자는 자신의 실수를 시인하고 용서를 구했다. 과거를 지울 수는 없지만 그것을 과거지사로 받아들일 수는 있다. 과거의 실수로부터 자유로워져 오늘을 살아가기를 택할 수 있다. 용서는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것이다. 그것은 자비를 베풀겠다는 선택이지 죄인에게서 죄를 들추어내는 것이 아니다. 용서는 사랑의 표현이다.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을 배려해요. 당신을 용서할게요. 나의 상한 마음이 완전히 가시진 않았지만 과거의 일이 우리 사이를 갈라놓게 하지 않을 거예요. 이번 일에서 우리 둘 다 배우기를 원해요. 당신은 실수했지만 실패자는 아니에요. 당신은 내 배우자이잖아요. 이제부터 우리 잘해봅시다. 이러한 말은 약간 다르게 표현되었긴 하나 인정하는 말이다. 겸손한 말. 사랑은 명령하지 않고 부탁한다. 내가 배우자에게 명령할 때 나는 부모가 되고 배우자는 아이가 된다. 3살짜리 아이에게는 부모가 해야 할 일을 아니 꼭 해야만 하는 일을 말해준다. 3살짜리 아이는 새 팔을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결혼 생활에서 부부는 똑같은 위치에 있는 장성한 동반자다. 물론 완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성인이며 동반자다. 친밀한 관계를 발전시키려면 서로 바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서로 사랑하고 싶으면 상대방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그러나 바라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매우 중요하다. 그것이 명령으로 제시되면 친밀할 가능성은 사라지고 상대방을 몰아가게 된다. 하지만 부탁하는 표현을 사용하면 최후 통첩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남편이 당신 언제 파스타 좀 만들어 줄래? 라고 말한다면 남편을 사랑하고 더 친밀해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셈이다. 반면에 요즘 우리는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없나 봐 라고 명령한다면 어른이기를 포기하고 사춘기 소년으로 되돌아간 것과 같다. 이렇게 요구하면 아내는 그럼 당신이 만들어 먹어요 라고 맞붙을 가능성이 크다. 아내가 여보, 이번 주에 하수구 청소를 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한다면 부탁함으로써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하수구를 빨리 청소하지 않으면 하수구 때문에 집이 다 망가질 거야. 하수구에서 벌써 잡초들이 삐져나오고 있잖아요. 라고 말하면 사랑하기를 포기하고 지배하는 아내가 된 것이다. 부탁한다는 것은 배우자의 소중함과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것은 배우자가 당신에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거나 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런데 명령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폭군이 되는 것이다. 배우자는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무시당한다고 느낄 것이다. 부탁은 선택할 여지를 준다. 사랑은 언제나 선택하는 것이기에 상대방은 요구에 응할 수도 거부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나의 부탁을 들어줄 정도로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존경하며 기쁘게 할 일을 하려 한다는 것을 감정적으로 전해준다. 명령으로는 사랑의 감정을 얻을 수 없다. 배우자가 명령에 응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곧 사랑의 표현은 아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공포나 죄책감 등에서 나온 행위다. 그러므로 부탁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낸다. 반면에 명령은 그 가능성을 없애버린다. 인정하는 다른 방법들. 인정하는 말은 5가지 사랑의 언어 가운데 하나다. 그 언어 안에는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이 있다. 앞에서 조금 언급되었지만 그보다 훨씬 많다. 여기에 관해서는 수많은 책과 글들이 있다. 공통점은 배우자를 인정하는 말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인간에게 가장 깊은 욕구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라고 했다. 인정하는 말은 개인의 그러한 욕구를 충족시킨다. 그것이 비록 당신의 제1 사랑의 언어가 아니더라도 당신의 배우자의 제1 사랑의 언어가 그것이라면 인정하는 말이라는 노트를 쓸 것을 제안한다. 사랑에 관한 기사나 책을 읽다가 인정하는 말들을 보면 기록하라. 사랑에 관한 강의를 들을 때든지 친구로부터 사랑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들을 때도 그것을 기록하라. 시간이 흐르면 배우자에게 사랑을 표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말들을 가지게 될 것이다. 간접적으로, 즉, 당사자가 없는 데서 인정하는 말을 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결국 배우자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고 당신의 사랑을 확신하게 된다. 장모님에게 아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이야기해보라. 장모님은 확대하여 그 이야기를 아내에게 할 것이고 당신은 더 큰 신뢰를 얻게 될 것이다. 또 배우자가 있는 데서 다른 사람들에게 배우자를 칭찬하라. 대중에게 칭찬받을 때 그 영광을 아내와 나누라. 인정하는 말을 글로 써보는 것도 좋다. 글은 두고두고 다시 읽게 되는 장점이 있다. 나는 악한 소주, 리틀룩에서 사랑의 언어인 인정하는 말에 관해 좋은 교훈을 얻은 적 있다. 아주 화창한 봄날에 나는 빌과 베티조의 집을 방문했다. 그들은 파란 잔디꽃이 만발하고 하얀 울타리가 쳐진 주택 단지에 살고 있었다. 목가풍의 아름다운 집이었다. 일단 집 안으로 들어가니 밖의 분위기와는 영 딴판이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이 삐그덕거림을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은 12년 전에 결혼해 2아이를 두고 있었는데 왜 결혼을 했는지 후회하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 일치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단지 같은 것이라고는 둘 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이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빌이 베티조와 시간을 거의 보내지 못할 정도로 자기 일에 중독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 베티조는 집을 나가기 위해 파트타임 일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 만나지 않는 것으로 문제를 다루고 있었다. 일정한 거리를 둠으로써 갈등이 크지 않은 것처럼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사랑 탱크는 연료 없음을 표시하고 있었다. 그들은 상담도 받아보았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들은 내 결혼생활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었으며 나는 다음날 그 도시를 떠날 예정이었다. 내가 빌과 베티조를 만날 수 있는 것이 이번뿐이었다. 그래서 당장 결판을 내기로 했다. 나는 그 부부를 1시간씩 따로 상담을 했다. 나는 그들의 관계가 소원했고 의견 일치가 거의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는 서로 칭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빌은 아내는 좋은 엄마이고 요리도 무척 잘하는 훌륭한 가정주부이지요. 하지만 그녀는 내가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고마워하지 않아요. 라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베티조는 빌은 가족 부양을 잘 한다고 말하며 하지만 이라고 단서를 붙이면서 집안일을 하나도 도와주지 않고 나를 위해 저녁 시간을 내주질 않아요. 함께 즐길 수 없다면 집이나 좋은 자동차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라고 불평을 털어놓았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나는
부부 각각에게 한 가지씩 제안을 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결혼 생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열쇠는 각자에게 있다고 한 사람씩 만나 이야기했다. 그 열쇠는 불만 사항을 잠깐 보류해 두고 상대방의 좋은 점을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각자 서로에 대해 말했던 좋은 점들을 다시 살피면서 서로의 장점 목록을 글로 쓰도록 했다. 빌의 목록에는 아내가 훌륭한 엄마요, 가정주부요, 요리사라고 기록되어 있었다. 베티조는 남편이 열심히 일해 가정 경제를 책임지고 있다고 기록했다.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록하도록 했다. 베티조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그는 12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일했다. 그는 자기 일에 적극적이다. 그는 직장에서 몇 년 사이에 여러 번 승진했다. 그는 언제나 일을 더 잘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는 매달 집세를 낸다. 돈 관리를 잘한다. 그는 봄과 여름에는 잔디를 손수 깎든지 사람을 불러 시킨다. 그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쓰레기를 치운다. 그는 내가 부업으로 번 돈은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한다. 빌의 목록은 다음과 같았다. 그녀는 매일 침대를 가지런히 정리한다. 그녀는 집을 깨끗하고 깔끔하게 관리한다. 그녀는 매일 아침 아이들에게 아침을 잘 먹여 학교에 보낸다. 그녀는 일주일에 3번 정도는 저녁 요리를 한다. 그녀는 시장을 보고 아이들의 숙제를 잘 도와준다. 그녀는 아이들을 학교까지 태워다주고 교회 행사 때도 차로 데려다준다. 그녀는 교회 주일학교에서 1학년을 가르친다. 그녀는 세탁소에 내 옷을 맡겨준다. 나는 그들에게 앞으로 몇 주간 서로를 더 관찰하여 그 목록에 첨가하라고 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상대방의 장점을 찾아 말로 칭찬하도록 했다. 한 가지를 더 주문했는데 베티조에게 만일 빌이 자기를 칭찬해주면 그때 바로 그를 칭찬하지 말고 단지 그의 칭찬을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칭찬해주니 고마워요 라고 말하라고 했다. 빌에게도 역시 똑같이 말했다. 나는 2달 동안 매주 지속하도록 권하면서 이 일이 도움이 된다면 더 계속하라고 했다. 만일 이 방법이 별 도움이 되지 못하면 그들은 또 하나의 시도가 실패한 것으로 치부하라고 했다. 다음날 나는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2달 후에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기 위해 전화를 걸도록 메모해 두었다. 한여름에 그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답을 들었다. 빌의 태도가 놀랍게 변화되어 있었다. 그는 내가 자기에게 했던 조언을 베티조에게도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는 아내에게 그렇게 하는 것을 좋아했다. 아내도 남편이 열심히 일해서 가족을 부양하는 것을 고맙다고 말로 표현했다. 아내는 내가 가장임을 다시 느끼게 했습니다. 체프먼 박사님, 이제 방법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노력해야 한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베티조와 이야기했을 때 그녀의 태도에 조그만 변화만 있음을 알았다. 박사님, 우리 관계는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제시하신 대로 그는 말로 칭찬을 하더군요. 그는 진실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나와 시간을 함께 보내지 않아요. 우리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없을 정도로 그는 여전히 바쁘거든요. 베티조의 말을 들으면서 아이디어가 섬광처럼 스쳤다. 중대 발견이다. 한 사람의 사랑의 언어가 반드시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는 아니다. 빌의 제1의 사랑의 언어는 인정하는 말임이 분명했다. 그는 열심히 일하고 또한 자신의 일을 즐기는 사람이었다. 그가 아내로부터 원하는 것은 자신이 하는 일을 칭찬해주는 것이었다. 그런 패턴은 어린 시절에 형성되었기에 그가 성인이 되었는데도 상당히 중요했다. 그와는 반대로 베티조는 다른 무엇을 갈망했다. 그것은 다음 장에서 다룰 내용으로 바로 함께하는 시간이다. 사랑의 언어 2. 함께하는 시간. 우선 베티조의 제1의 사랑의 언어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그 봄날 리틀록에 있는 빌과 베티조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녀가 내게 한 말은 이런 것이었다. 빌은 우리 가족을 잘 부양해요. 하지만 나와 함께하는 시간이 전혀 없어요. 우리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없다면 집이나 좋은 자동차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녀가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빌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싶은 것이었다. 남편의 관심을 원하는 것이었다.
자기에게 집중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며 함께 무언가를 하는 것을 원했다. 함께하는 시간이란 상대방에게 온전히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저 함께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것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은 TV 방송에 집중하는 것이지 배우자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다. 내 말은 TV를 끄고 소파를 마주보고 대화하면서 서로에게 관심을 집중시키라는 것이다. 둘만이 오붓하게 대화하며 산책을 한다든지 외식을 하라는 것이다. 식당에서 식사하는 모습을 보면 데이트하는 커플과 결혼한 부부를 쉽게 구별할 수 있다. 데이트하는 커플은 서로 마주 바라보며 대화한다. 하지만 결혼한 부부는 같이 앉아 있긴 하지만 눈은 식당을 두리번거린다. 그들은 오로지 먹기 위해 식당에 온 것 같다. 내가 아내와 함께 앉아 20분 동안 한눈 팔지 않고 그녀에게 관심을 집중시키고 아내도 나에게 그렇게 했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20분을 서로에게 바친 것이다. 그렇게 주고받은 20분의 소중한 시간은 다시 오지 않을 순간이다. 우리는 서로에게 삶을 주었다. 그것은 사랑의 감정을 강력하게 전달하는 수단이다. 한 가지 약으로 모든 질병을 고칠 수는 없다. 나는 빌과 베티조를 상담하면서 한 가지 큰 실수를 했다. 인정하는 말이 빌에게뿐만 아니라 베티조에게도 중요하리라 생각한 것이다. 부부가 서로 인정하는 말을 주고받으면 사랑의 감정이 생겨 사랑이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빌에게는 그것이 통했다. 그는 아내에게 좀 더 긍정적 감정을 갖기 시작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을 칭찬해주니 참 좋았다. 하지만 베티조에게는 별 효과가 없었다. 왜냐하면 인정하는 말이 그녀의 제1의 사랑의 언어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사랑의 언어는 함께하는 시간이었다. 나는 빌에게 전화를 걸어 2달 동안 열심히 노력해주어 고맙다고 했다. 그녀가 들을 수 있도록 칭찬을 많이 한 것은 참 잘한 일이라고 격려했다. 그는 박사님,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행복한 것 같지 않아요. 별로 나아진 것이 없어요. 라고 말했다. 당신 말이 맞아요. 문제는 내가 당신에게 잘못된 사랑의 언어를 알려주었기 때문이에요. 빌은 내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한 사람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은 느낌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사랑의 언어는 인정하는 말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아내가 그를 칭찬해 줄 때 마치 아이처럼 무척 좋았다고 내게 말했다. 베티조의 사랑의 언어는 인정하는 말이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그에게 말했다. 아내에게 전적으로 관심을 집중시킨다는 것은 신문을 읽거나 TV를 보면서 의미 없는 대화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눈을 바라보면서 그녀가 지금 즐기는 것을 나도 온 마음을 다해 즐거워하는 것임을 알려주었다. 그녀와 연주회에 함께 갈 때처럼 말입니까? 그는 조용히 말했다. 나는 그 가정에 서광이 비치는 것을 느꼈다. 박사님, 그녀가 늘 불평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그녀와 함께하는 것이 없거든요.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도 없어요. 결혼 전에는 함께 놀러도 잘 가더니 이젠 늘 바쁘냐고 내게 말하죠. 함께하는 시간이 그녀의 사랑의 언어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죠? 나는 늘 바쁘거든요. 그 점에 대해 좀 말해보시죠. 그 후 10분 동안 자신이 직장에서 승진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으며 승진한 것은 그 스스로도 참 대견했었다는 이야기를 내게 털어놓았다. 또 앞으로의 꿈을 이야기하면서 1년 안에 그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 당신은 혼자 있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까? 박사님, 그야 당연히 그녀와 함께 있어야지요. 그 모든 것을 그녀와 함께 즐겨야지요. 그래서 내가 늘 직장에만 매달린다고 그녀가 비난할 때 마음이 상하는 것입니다. 난 우리 모두를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녀도 협력해 주기를 원했지만 늘 부정적이었어요. 빌, 그녀가 부정적인 이유를 알고 싶으세요? 그녀의 사랑의 언어는 함께하는 시간이거든요. 당신은 그녀의 사랑 탱크가 텅 빌 정도로 함께하는 시간을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당신의 사랑의 언어에 불안을 느낀 것입니다. 그녀는 직장이 당신의 시간을 빼앗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사실 그녀가 당신이 하는 일을 싫어하는 것은 아니에요. 당신의 사랑을 느낄 수 없다는 사실을 증오할 따름입니다. 해결책은 하나뿐입니다. 베티, 조를 위해 시간을 내야 합니다. 그녀에게 맞는 사랑의 언어로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박사님, 지당한 말씀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지금 수첩 갖고 있나요? 지난번에 베티조에 관해 긍정적인 것을 기록해 두었던 건 말이에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좋습니다. 또 다른 목록을 만들어 봅시다. 그녀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가요? 지난 몇 년 동안 그녀가 얘기했던 것들 말이에요. 빌은 다음과 같은 목록을 만들었다. 주말에 산행을 한다. 아이들과 함께 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둘만 오붓하게 감. 점심을 같이 한다. 우아한 분위기의 식당도 좋지만 맥도날드도 괜찮은. 아이들을 맡기고 둘만 외식하러 나간다. 퇴근해서는 함께 앉아 서로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한다. 함께 이야기할 때 TV 보는 것을 그녀는 싫어함. 아이들과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한다. 아이들과 게임을 같이 한다. 토요일에는 가족이 함께 소풍을 간다.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가족과 함께 휴가를 즐긴다. 산책을 하면서 대화를 한다. 이것이 그녀가 여러 해 동안 내게 말한 것들이에요. 빌, 내가 무엇을 제시하려는지 알겠어요? 그러한 것들을 하라고요? 맞습니다. 앞으로 2개월간 매주 한 가지씩 하세요. 시간을 낼 수 있겠지요? 할 수 있을 거예요. 현명하니까요. 베티조와 함께하는 인생 계획을 설계할 능력이 당신에겐 있지요. 잘 알았습니다. 할 수 있어요. 빌, 당신의 목표를 포기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당신의 성공을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하든 못하든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아내와 아이들과 더불어 인생을 멋지게 살고 싶어요. 몇 해가 흘렀다. 빌과 베티조가 정상에 도달했다. 중요한 것은 함께 해냈다는 것이었다. 아이들은 커서 부모 곁을 떠났지만 그들은 이때가 가장 행복한 때라고 공감한다. 빌은 교향곡을 무척 좋아하게 되었고 베티조는 빌에게 감사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기록해 나갔다. 그는 자기를 칭찬하는 말을 계속 좋아했다. 지금은 자기 사업을 독자적으로 시작해 번창하고 있다. 그가 하는 일이 이젠 더 이상 베티조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그녀도 몹시 그것을 기뻐하며 그를 격려하고 있다. 그녀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내라고 생각한다. 그녀의 사랑 탱크는 가득 차 있으며 혹시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면 빌에게 관심을 좀 부탁하면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완전한 집중. 두 사람이 한 방에 같이 있다고 반드시 집중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핵심은 완전히 집중하는 것이다. 주의를 끄는 것이 많을 때 특별히 그렇다. 어떤 아버지가 거실에 앉아 2살짜리 아이와 공 굴리기를 하고 있을 때 그의 관심은 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들에게 있다. 그것이 얼마 동안 지속되느냐는 문제되지 않으며 비록 아주 짧은 순간이라도 그들은 함께하고 있다. 그러나 아버지가 전화 통화를 하면서 공을 굴리고 있다면 그의 관심은 분산된 것이다. 어떤 부분은 함께하는 시간을 가진다고 생각하나 사실은 가까이 살 뿐이다. 그들은 같은 시간에 같은 집에 있긴 하나 함께하고 있지 않다. 남편이 이야기하는 동안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아내는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다. 완전한 관심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함께하는 시간이란 서로가 눈을 마주 바라보면서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도 아니다. 상대방에게 온 관심을 집중시키면서 같이 무엇인가를 하는 것을 말한다. 사실 둘이 함께하는 활동이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가 감정적으로 관심을 집중시키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활동은 함께한다는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도구에 불과하다. 아버지가 2살짜리 아이와 공 굴리기를 할 때 중요한 것은 놀이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이 사이에 전달되는 감정이다. 이와 같이 남편과 아내가 테니스를 칠 때도 중요한 것은 게임이 아니라 둘이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감정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중요하다. 공동의 목적을 위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서로 배려하고 서로 함께 있는 것을 즐기고
함께 무엇인가를 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전달해준다. 진정한 대화. 인정하는 말과 같이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사랑의 언어에도 여러 가지 변형이 있다. 그중 가장 흔한 것이 진정한 대화다. 진정한 대화는 두 사람이 그들의 경험이나 생각이나 감정이나 바람을 우호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분위기에서 주고받는 공감적 대화를 의미한다. 배우자가 대화를 하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상대방이 문자 그대로 전혀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다. 공감적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만일 배우자의 제1의 사랑의 언어가 함께하는 시간이라면 그런 대화는 사랑받고 있음을 감정적으로 느끼게 하는데 아주 중요하다. 진정한 대화는 인정하는 말과 아주 다르다. 인정하는 말은 말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진정한 대화는 듣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함께하는 시간으로 당신에게 사랑을 전하기 위해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보낸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관심을 집중시키고 당신의 말을 공감하며 듣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바람을 시비하는 투가 아니라 정말 이해하기 원하며 질문할 것이다. 결혼 17년 차인 43세의 패트릭이라는 남자를 만났었다. 그의 첫 마디가 아주 드라마틱했기에 기억이 난다. 내 사무실 의자에 앉아 간단하게 자신을 소개하기를 체프먼 박사님, 나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라고 한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시지요? 결혼 생활을 17년간이나 했는데 아내는 내 곁을 떠났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내가 참 어리석었습니다. 처음 했던 질문을 반복해 어리석었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나는 물었다. 아내는 퇴근해 직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내게 말하곤 했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처신하라는 말을 하곤 했지요. 항상 충고를 했어요. 문제에 직면해야 된다고요. 문제가 저절로 사라지지 않아. 그 일에 관련된 사람이나 상관에게 말해야 돼. 그 문제를 당신 자신이 부딪혀서 해결해야 돼. 라고요. 다음날 아내는 퇴근해서 똑같은 문제를 내게 털어놓았어요. 나는 전날 그녀에게 가르쳐준 대로 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내저으며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같은 충고를 반복했지요. 그 문제를 풀 방법은 이 길밖에 없다고요. 다음날 아내는 또 같은 문제를 내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또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그랬더니 그녀는 고개를 흔들며 안 될 거야 하는 것이었어요. 3, 4일이 지나자 나는 몹시 화가 났어요. 내 충고를 듣지 않으려면 말도 꺼내지 말라고 했어요. 그녀는 자청에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 것 같았거든요. 내 충고대로 따르기만 하면 문제를 풀 수 있는데 말이죠. 그 문제 때문에 답답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아내를 보는 것이 내겐 몹시 힘들었어요. 그 다음 날도 똑같은 문제를 얘기하기에 나는 더 이상 듣기 싫소. 내가 얘기했잖소. 내 충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나도 더 이상 당신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소. 라고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그 문제엔 상관하지 않고 내 일에만 몰두했어요. 내가 이렇게 어리석었습니다. 직장에서의 어려움을 말할 때 그녀의 나의 충고를 기대한 것이 아니었음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공감을 원하는 거예요. 내가 들어주고 관심을 보이고 그녀가 받은 스트레스와 상처들을 이해해 주기를 원할 뿐이었어요. 내가 자기를 사랑하며 언제나 곁에 있다는 사실을 알기 원한 것이었지요. 충고를 기대한 것이 아니라 이해해 주기 바란 것이죠. 그러나 나는 이해하는 대신 충고하기에 급급했어요. 얼마나 어리석었습니까? 이제는 그녀는 떠났습니다. 왜 그때 그것을 몰랐을까요?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당시에는 도무지 몰랐어요. 그녀를 실망시켰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패트릭의 아내는 진정한 대화를 갈망했었다. 그녀는 자신이 겪는 고통과 좌절을 알아주기를 원했다. 패트릭은 듣기보다는 말하는 데 집중했다. 문제를 파악한 만큼만 듣고 해결책만 모색했다. 지지와 이해를 바라는 그녀의 절규를 들을 수 있을 만큼 경험하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는 대부분 패트릭과 같다. 우리는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훈련은 잘 받아왔다. 우리는 결혼 생활이 성취해야 하는 과제나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관계라는 사실을 잊는다. 관계라 함은 상대방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원하는 것을 이해하려는 입장에서 공감하며 듣는 것을 말한다. 상대방이 요구해 오면 충고는 할 수 있으나 결코 생색내는 투로 해서는 안 된다. 우리 모두는 듣는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다.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은 잘한다. 듣기 훈련은 외국어를 배우는 것만큼 어려울 수도 있지만 사랑을 알리고 싶으면 꼭 그것을 배워야 한다. 배우자의 제1의 사랑의 언어가 함께하는 시간이고 진정한 대화라면 특히 잘 배워야 한다. 다행히 듣는 기술을 개발시키는 방법에 대한 책과 잡지들이 많이 나와 있다. 다시 반복하고 싶진 않지만 실제적인 요령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배우자와 이야기할 때는 시선을 그에게 고정시킨다. 이것은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을 막아주며 상대방이 충분히 관심을 받고 있음을 알게 한다. 2. 배우자의 말을 들으면서 동시에 다른 일을 하지 않는다. 함께하는 시간은 전적으로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임을 기억한다. 만일 다른 일을 하고 있어 즉시 집중할 수 없을 때는 솔직히 말한다. 당신이 내게 말하고 싶어하는 것 잘 알아. 하지만 지금 당장은 집중할 수 없어. 내게 10분만 주면 이 일 다 끝내고 차분히 앉아. 당신의 말을 들을게. 라는 식으로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거의 모든 배우자는 이러한 요구를 좋아한다. 3. 상대방의 감정에 주의를 기울인다. 배우자는 지금 어떤 감정을 갖고 있나?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본다. 그것을 알게 되면 확인해 본다. 예를 들면 내가 무엇을 잊어버렸기에 당신이 실망하는 것 같군 하는 식으로 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그의 감정을 분명하게 하는 기회를 주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그가 말하는 것을 당신이 열심히 듣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 주기도 한다. 4. 바디랭귀지를 주의 깊게 보도록 한다. 주먹을 불끈 쥐고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눈물을 흘리고 인상을 찌푸리고 눈을 부라릴 때 우리는 상대방이 어떤 감정이라는 것을 짐작한다. 때때로 입으로 하는 말과 몸짓으로 표현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 진정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는지 확인하기 위해 물어보도록 한다. 5. 상대방의 이야기를 가로막지 않는다. 사람들은 평균 17초 정도만 듣고 끼어들어 자기 생각을 말한다는 연구가 있다. 내가 당신의 말에 전적으로 관심을 집중시킨다면 나 자신을 방어하거나 당신을 비방하거나 아주 독설적으로 내 입장을 고수하지 않을 것이다. 내 목적은 당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알아내는 것이다. 자신을 방어하는 것이나 상대방을 고치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을 이해하는 것이다. 말하는 법 배우기. 진정한 대화는 공감을 가지고 듣는 것뿐 아니라 자기를 표현하는 것을 요구한다. 어떤 부인이 내 남편은 말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며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통 알 수가 없어요. 라고 할 때 그녀는 친밀한 관계를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그녀는 남편과 가까워지기를 원하지만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과 어떻게 가까워지겠는가. 그녀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는 남편이 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아내의 제1의 사랑의 언어가 함께하는 시간이고 진정한 대화라면 남편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말하기 전까지는 그녀의 사랑 탱크는 늘 비어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기를 표현하는 것이 쉽지 않다.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도록 장려받지 못했고 오히려 야단을 맞으면서 자란 사람들도 많이 있다. 장난감을 사달라고 하면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잔소리를 듣기도 한다. 그 아이는 그런 소원을 가진 데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게 되어 자기 소원을 표현하지 않는 법을 재빨리 터득하게 된다. 분노를 표현했을 때 부모가 호되게 야단을 치는 수도 있다. 그러면 아이는 분노를 표현하는 것이 바르지 않다고 배우게 된다. 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상점에 가지 못한 실망을 표현하는 것에 죄책감을 느낀다면 그 아이는 그 실망감을 내면으로 쌓아두는 법을 배우게 된다. 그리하여 성인이 될 때쯤 되면 대부분 감정을 감추는 법을 배운다. 이제 자신의 감정적 자아를 노출시키지 않는다. 어떤 아내가 남편에게
스티브가 한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말하자 남편은 나는 그가 틀렸다고 생각해. 그는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해. 하고 대답한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감정을 말하지 않는다. 그저 생각만 말하고 있을 뿐이다. 그는 화가 나거나 마음이 상하거나 실망스러운 감정을 가질 수도 있다. 하지만 감정을 인정하지 않는 세계에 산 지가 너무 오래된 것이다. 진정한 대화라는 사랑의 언어를 배우는 것은 아마 외국어를 배우는 것과 같을 것이다. 여태까지 부인했다 하더라도 자신도 감정을 지닌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자신의 감정과 접촉하는 첫 단계가 될 것이다. 진정한 대화라는 사랑의 언어를 배우려면 우선 당신이 집 밖에서 갖게 되는 감정을 살피는 일부터 시작하라. 조그만 수첩을 매일 지니고 다니도록 하라. 하루 3번 자신에게 지난 3시간 동안 내가 무슨 감정을 가졌었나. 출근하는 길에 뒷차가 내 차를 바짝 따라올 때 무엇을 느꼈는가. 주유소에 갔을 때 자동 펌프 장치가 차단되어 차에 기름을 넣을 수 없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는가. 마감 기한이 앞으로 2주일이나 남았다고 생각한 일을 3일 안에 끝내라고 할 때 무엇을 느꼈는가 등의 질문에 스스로 답하도록 하라. 노트에 당신 감정을 기록하되 그 감정을 일으킨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 한두 마디를 기록하라. 그 목록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사건, 뒷차가 바짝 따라온, 감정, 분노, 사건, 주유소, 감정, 매우 화가 남, 사건, 3일 안에 끝내야 할 일, 감정, 좌절되고 걱정됨. 하루에 3번씩 이렇게 하면 자신의 감정을 잘 알게 될 것이다. 수첩을 이용하여 배우자에게 당신의 감정과 사건들을 간략하게 전하도록 하라. 몇 주 되지 않아 당신은 배우자에게 감정을 아주 편안하게 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당신은 배우자나 자녀들이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감정 그 자체는 좋거나 나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것은 단지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한 심리적 반응일 뿐이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바탕으로 하여 결정을 내린다. 고속도로에서 뒷차가 바짝 붙어오면 화가 나서 아마 다음과 같은 생각들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제발 그만뒀으면 차라리 앞지르기라도 하지. 잡히지 않는다면 차라리 가속 페달을 밟아버릴까? 브레이크를 꽉 밟아 사고가 난다면 그의 보험회사에서 새 차 한 대 줄까? 차라리 차를 갓길로 비껴 그가 먼저 가도록 할까? 등이다. 결국 당신이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그 차가 속도를 늦춰 뒤에 오거나 차선을 바꾸거나 속도를 내서 당신을 추월해야만 안전하게 직장에 도착하게 된다. 삶의 매 순간마다 우리는 감정이나 생각이나 바람을 갖게 되며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 자기 표현이란 그 과정을 표현한 것이다. 당신이 만일 진정한 대화라는 사랑의 언어를 배우려면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 사회형 대 시냇물형. 감정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것은 성격에 영향을 받는다. 나는 기본적으로 2가지 성격 유형이 있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 유형은 사해형이라 할 수 있다.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에 있는 갈릴리 바다는 요단강을 따라 남쪽으로 흘러 사해에 이르게 된다. 사해는 어느 쪽으로도 물이 나갈 수 없다. 물을 받기만 하고 내보내지 못한다. 이런 형의 성격은 매일 많은 경험이나 감정이나 생각들을 받아들인다. 그러한 사람들은 정보를 보관할 큰 탱크는 갖고 있으나 그것들을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당신이 사회 성격의 소유자에게 문제가 있어요. 오늘 밤 왜 아무 말 없어요? 라고 말하면 그는 분명히 나는 아무렇지 않은데 왜 그렇게 생각하지? 라고 대답할 것이다. 사실 그것이 정직한 대답이다. 그에게는 말하지 않는 것이 편안한 것이다. 그는 시카고에서 디트로이트까지 운전하면서 말 한마디를 하지 않아도 아무 상관없다. 그 반대 유형은 시냇물형이다. 이러한 성격의 소유자는 눈과 귀로 보고 듣는 것은 무엇이든지 입으로 다 내보낸다. 그 사이가 60초도 되지 않는다. 그들은 무엇을
보든지 듣든지 간에 말을 한다. 말할 사람이 없을 때는 전화를 걸어서라도 말해야 한다. 너 내가 뭘 보았는지 알아? 너 내가 뭘 들었는지 알아? 전화로도 말할 상대를 찾지 못한다면 혼자서라도 중얼거린다. 담아둘 곳이 없기 때문이다. 사회형과 시냇물형이 결혼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데이트할 때 서로 끌리게 되기 때문이다. 당신이 사회형인데 시냇물형과 교제한다면 아주 멋진 저녁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 오늘 밤 대화를 어떻게 시작할까? 대화를 잘해 나갈 수 있을까? 와 같은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사실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당신은 단지 고개만 끄덕이면서 과 같은 말만 하면서 저녁 시간을 보내고 나서 참 멋진 사람이야 라는 말을 하며 귀가하면 된다. 반면에 당신이 시냇물형이라면 사회형과 교제하며 재미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상대방이 잘 들어주기에 3시간이라도 이야기할 수 있으며 참 멋진 사람이야 라는 말을 하면서 헤어질 수 있다. 이처럼 서로에게 매료될 수 있다. 그렇지만 결혼 후 5년이 지난 어느 날 아침 시냇물 성격을 지닌 사람은 5년간이나 결혼 생활을 했건만 그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게 된다. 사회 성격의 소유자는 나는 당신을 너무나 잘 알지. 당신이 말 좀 그만했으면 좋겠군. 생각할 시간을 좀 가져봅시다. 라고 대꾸한다. 다행히 사회 성격의 소유자는 말하는 것을 배우고 시냇물 성격의 소유자는 듣는 것을 배울 수 있다. 우리는 성격 영향을 받긴 하나 극복할 수 있다. 새로운 방식을 익히는 한 가지 방법은 그날 일어난 일 3가지 정도를 이야기하고 느낀 점을 나누는 시간을 매일 갖는 것이다. 나는 그것을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한 1일 권장량이라고 부른다. 만일 1일 권장량을 시작한다면 몇 주 안에 아니면 몇 달 안에 부부 간의 진정한 대화가 아주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함께하는 활동,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사랑의 언어에는 함께하는 활동이라는 방법이 있다. 나는 최근에 있었던 세미나에서 나는 남편 혹은 아내가 무엇을 할 때 가장 사랑받는다고 느낀다는 질문을 채우도록 했다. 8년간 결혼 생활을 한 29살의 남자가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아내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이나 아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함께 할 때 가장 사랑받는다고 느낍니다. 우리는 많은 대화를 합니다. 그때는 다시 데이트하는 기분이 들어요. 제1의 사랑의 언어를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말한 사람들은 거의 이렇게 대답한다. 중요한 것은 함께 있고 함께 무엇을 하면서 서로를 향해 완전히 집중하는 것이다. 함께하는 활동에는 부부 중 한 사람 혹은 2사람 다 관심 있는 것이 포함된다.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왜 그것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그 목적은 그가 나를 배려한다. 그는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든 기꺼이 하고 적극적으로 한다. 라는 감정을 느끼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며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을 가장 큰 소리로 전하는 것이다. 에밀리는 시간 여유가 있을 때 좋아하는 일이 서점을 뒤지는 것이었다. 대형 서점에서 구멍가게 같은 중고 서점까지 휩쓰는 것이었다. 남편인 제프는 독서를 좋아하는 편이 아니었지만 에밀리와 함께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을 터득했다. 그리하여 에밀리가 좋아할 만한 책을 찾아줄 정도까지 되었다. 에밀리도 남편이 몇 시간씩 책방에 파묻히도록 하지 않을 만큼 타협하는 법을 배웠다. 그 결과 제프는 나는 에밀리가 좋아하는 책이면 사주겠다고 일찍부터 맹세했다. 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책벌레가 되지 않으면서도 에밀리를 잘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함께 정원을 가꾼다든지 골동품을 보러 다닌다든지 음악을 듣는다든지 함께 소풍을 간다든지 오래 산보를 한다든지 뜨거운 여름날에 함께 차를 닦는 것 등은 모두 함께하는 활동에 포함될 수 있다. 흥미나 관심이 중요하다. 함께하는 활동의 필수 요소로는 첫째, 적어도 둘 중 하나는 그 활동을 원하며 둘째, 상대방은 기꺼이 그것을 따라가고 셋째, 둘 다 왜 그것을 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한다. 함께하는 활동으로 얻게 되는 이득 중 하나는 그 활동들이 회상해 볼 수 있는 좋은 추억거리를 제공해 준다는 것이다. 해변을 따라 산책했던 이른 아침, 정원에서 함께 꽃을 가꿨던 봄날, 토끼를 쫓으려고 숲을 속을 헤매다 풀독이 올랐던 일, 야구 경기를
스키로 관람했던 밤. 단 하나뿐이지만 스키를 타다 다리를 다쳤던 때 공원, 음악회, 교회, 2마일이나 기어 올라가 폭포 밑에 섰던 순간 등 이 모든 것을 함께 회상할 수 있는 부부는 행복한 것이다. 그들은 이것들을 추억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사랑의 추억이다. 특히 제1의 사랑의 언어가 함께하는 시간인 사람들에게는 더욱 중요하다. 그러면 이러한 활동을 할 시간을 어떻게 낸단 말인가? 특히 둘 다 직장을 가지고 있다면 말이다. 점심이나 저녁 식사 시간을 내듯 시간을 만들 수 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식사하는 것이 우리의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하듯 결혼 생활을 위해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려운가? 또한 신중한 계획이 필요한가? 그렇다. 그것은 개인의 어떤 활동을 포기해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가? 그럴 수도 있다. 우리 자신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도 해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가? 그렇다. 그만한 값어치가 있는가? 의심할 여지 없이 그렇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는 배우자와 함께 사는 기쁨이며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것을 배웠다는 것이다. 나에게 사랑의 언어인 인정하는 말과 함께하는 시간의 가치를 깨닫게 해준 빌과 베티 조에게 개인적으로 고맙다는 말을 전한다. 이제 우리는 시카고로 가겠는데 거기서 그 다음 사랑의 언어를 배우게 될 것이다.